저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선 출마 선언문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한 줄 평을 저도 먼저 하자면, 아까 누가 리틀 노무현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2.0.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시기는 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았는데, 이 장소가 세종시였다는 게 좀 특별했죠. 다른 주자들은 다 서울에서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출마의 컨셉을 지역균형 발전으로 잡은 거예요. 지역균형 발전으로 잡았기 때문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에 가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뭐 그건 뭐 좋습니다. 내용과 어떤 출마 장소가 일치하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연설을 하는 방식, 출마 선언을 읽는 방식은 그냥 차분하게 기자회견장에서 그냥 이렇게 실내에서 원고를 꺼내가지고 차분히 읽어 내려갔어요. 이게 참 이 노무현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그런 방식의 어떤 출마 선언이. 이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대선 출마 선언 할 때 전혀 원고를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즉흥 연설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십 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그 민주당 당원 연수 때 했던 얘기였고 그 내용이 아주 외워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이래로 우리는 하면서 이렇게 쭉 뿜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외워서 한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하면 사실 일생일대 대선 출마 선언인데 너무 그냥 일반적인 행사 가서 축사하듯이 그러면 출마 선언 낭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원고 끊어서 읽고 이거는 조금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제가 2017년에 그 마크맨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는 거 다 따라다니는데 야외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연설할 때는 항상 프롬프터를 썼어요. 근데 그래서 마치 그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원고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외워서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예를 들면 실내에서, 예를 들면 당원존 같은 데서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제가 보면 이 양쪽 기둥에 그 후보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프롬프터 이런 거 조그맣게 해가지고 투명하게 올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건 이제 국회 본회의장밖에 없는데 양쪽 그 당사 양쪽에 있는 기둥에 큰 대형 TV를 설치해 놓고 그 TV에서 원고가 이렇게 올라가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서 찍는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죠.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후보는 이렇게 이쪽 저쪽을 봐가면서 원고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낭독할 수 있게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연설하는 느낌이라도 내게끔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김경수 후보는 그냥 원고 끝내서 이렇게 보고 읽으니까 이게 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게 노무현의 후계자라기보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 닮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약간 열화된 버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번 굳이 말하자면 2017년 대선 당시에 안희정의 포지션인 거거든요. 이른바 착한 2등 전략이라고 해서 노무현의 후계자면서 당장 대선 당선될 건 아니지만 차기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물인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다음에는 김경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내 그 역학 같은 걸 보면. 그런데도 너무 연설이 어떤 그야말로 모범생 스타일. 그야말로 차분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모범생 스타일이고 노무현보다는 문재인에 가까운 스타일이고 그러면서 문재인만큼의 어떤 연출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잼 노무현이라고 한번 붙여봤고. 자, 그래서 처음에 도입부에 저 노무현을 언급한 건 좋았어요. 2002년 노무현은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수천만의 노무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신이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 쇼츠 보면 맨날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쇼츠가 눈에 한두 개는 걸리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을 어떤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의 역사이자 일종의 공공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제는 단지 노무현과 같이 일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노무현의 후계자다. 내가 노무현 정신의 담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제는 어려운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무현을 봤고 노무현의 연설이나 목소리나 노무현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저처럼 그렇게 책을 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꼭 노무현과 직접 일하지 않았어도 이제는 누구나 노무현 정신을 이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결국 진짜 지도자는 국민이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전 국민이 다 노무현이 됐으니까 이제 진짜 지도자는 국민이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일단 출마 선언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번 대선에 민주당에서 출마한 후보 중에 노무현을 언급한 사람이 그나마 이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반가웠어요. 사실 다른 후보들은 심지어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렸던 김두관 후보조차도 연설문에서 김대중은 언급했지만 노무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야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또 지난번에는 그렇게 노무현 하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김경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연설문 앞에 언급해줘서 반가웠고 그러면서 도입부에 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한 100일의 대타요.
또 5년의 비상대책 정부를 통해서 1만 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도입부가 조금 이상했어요. 좀 어렵지 않나요? 그 100일의 대타협이라는 건 뭔 소리고 그다음에 5년의 비상대책 정부. 아니 5년간이나 대통령직을 하는데 5년 내내 비대위 정부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1만일의 만일의 대계획이라는 것도 뭔 소리인지 뒤에 설명도 안 나와요. 만일이면 한 3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간 어떻게 먹고 살지를 뭐 계획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너무 좀 약간 한가한 얘기 아닌가. 예를 들면 100일의 대타협이라는 것 뒤에 나오다시피 이른바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 100일쯤 쓰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 기다려주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당선되면 그날부터 바로 임기 시작인데 언제 연정 구상하고 뭐 이렇게 100일간 타협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바로 다음날부터 총리 임명하고 장관들 임명 쫙쫙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 운영이 쫙 가동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건 김경수 지사가 독일 갔다 오더니 너무 독일식 이렇게 독일은 선거 끝나고 나서 연정 협상을 몇 달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국가적 상황도 그렇지가 않은데 너무 약간 좀 너무 약간 좀 한가한 얘기가 아닌가. 그 의원내각제와는 좀 다른 상황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빛의 연정. 이른바 이제 응원봉 혁명의 연정이죠. 그래서 이른바 그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모든 세력이 함께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빛의 연정 노선인데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이 노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정당 중심이 아니라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모든 세력과 시민이 함께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 세력, 헌정 수호 세력이 다 힘을 모아야만 성공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건 저는 이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교훈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촛불 집회로 집권을 하고 나서 촛불 연정을 하지 않고 솔직히 그냥 문재인 정부 단독 집권으로 끌고 갔거든. 근데 그 결과 제가 직접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주 주말에 그 북한산 등산할 때 제가 따라 올라가서 직접 들었잖아요. 문재인 후보한테. 그 당시에는 엠바고라 말을 못했지만 그때도 촛불 연정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노회찬 노동부 장관, 심상정 뭐 환경부 장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 유승민 기재부 장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니 우리는 그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연정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촛불 연정 안 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첫 주 주말에 바로 그냥 밝혔거든. 그 다음부터 기자들이 그 얘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런 기사가.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전국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고 상당히 많은 의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기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배워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을 다 포함시키는 빛의 연정을 꾸려야 성공적인 정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도 단서를 단 게 왜냐하면 안희정도 대연정 그 탄핵 이후에 대연정 얘기하다가 그럼 자유한국당하고도 연정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바로 뒤에 국민의힘 등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당은 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면서 윤석열 보유 정당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식으로 싹 이렇게 일단은 걷어내죠. 그러면서 어쨌든 촛불혁명에 함께했던 세력들이 국정 운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거는 따지고 보면 개혁신당 이준석이 있는 개혁신당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는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당원들이 안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집권 앞두고 우리가 정권 잡아도 모자라는데 다른 당들하고 권력 나누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압도적인 다수파 1위일 때 여유를 갖고 혹은 당선된 직후에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게 당내 경선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선될 생각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그 출마를 위한 출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권력의 독점이 아니라 분권, 감시, 통제 가능한 정치 및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혁신의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겠다. 뭐 좋은 얘기죠. 그리고 출범 정부 즉시 100일의 대타협 비전 만들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100일이나 대타협하고 비전 만들기. 비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지. 대선 나오는 사람이 이미 비전이 있어야지. 집권하고 나서 100일간 비전을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좀 우리나라 정서에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차라리 이런 생각이라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국정과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대통령이 각 분야별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려고 하는
그 국정과제, 이른바 대통령 아젠다들을 따로 빼가지고 한 7개인가 8개의 국정과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이른바 진보 진영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분야별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아주 유능한 관료를 총리로 앉혀갖고, 그게 처음에는 고건 총리였고 후반기에는 이해찬 총리였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한명숙 총리였고, 굉장히 믿을 만한 정치인을 총리로 앉혀서 그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 수행은 다 담당하게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아젠다만 챙기는 그런 식의 이른바 이원적 국정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일상적인 국정 운영도 뭐 번듯하게 잘 하면서, 그러면서 미래 비전을 계속 만들어 갖고 나중에 비전 2030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씨앗을 여기저기 많이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직도 기억하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는 없고 집권하고 나서 그때부터 비전 만들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좀 답답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 100일간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빛의 연정을 구성해, 100일 안에 빛의 연정을 구성해내겠다는 건데, 그게 조금 너무 더딘 얘기가 아닌가 싶고, 또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또 400일간에 걸쳐서 사회적 공론화와 수기를 거쳐서, 그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뭐 시민사회 세계는 시민의회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결실을 맺겠다. 그러니까 그때 개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거지. 뭐 이런 구성은 좋아요. 그래도 개헌을 하는데 우리가 1년 정도는 토론을 해야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홍튀게 먹듯이 개헌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건 내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건 헌정 수호 세력의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게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한테는 이게 딱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설의 주된 테마가 나오는 게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와 지방분권, 바로 5개 메가시티, 5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철학을 계승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김경수 지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인생하고도 연결되는, 또 경남지사 출신이고 그때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얘기했었으니까 뭐 일관되게 좋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거를 5개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 구상으로까지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되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방자치론자들은 왜 지방자치단체냐, 지방정부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정부들 간의 연방제 형식의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5대 권역, 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주 전남권, 그리고 충청권, 그 경북권, 경남권, 뭐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성장 축을 구축하고 30조 원 이상의 자율 예산을 지방 정부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너네가 마음대로 써.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중앙 정부 예산들은 거의 다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앙 정부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이라고 해도 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한정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00조에서 700조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중에 30조 원 이상을 지방 정부한테 자율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방 정부가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5개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그 교통망들이 이제 KTX 같은 걸로 이렇게 쭉쭉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예를 들면 뭐 기업은행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지방으로, 요즘 산업은행 부산 보낸다고 지금 몇 년째 난리잖아요. 안 가겠다고. 이제 그런 정책금융기관들을 지방에 설립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지방을 살리려면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 투자은행 같은 거 설립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이 자율적으로 돈과 권한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집중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거는 그냥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노선이기도 하고, 또 경남지사 시절부터 쭉 밀고 있는 메가시티 공약을 이게 일관되게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그게 좀 아쉬운 점은, 본인이 경남지사를 할 때, 경남지사 꽤 오래 했어요. 그래도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3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꽤 오래 했고, 그때가 또 문재인 정부였어. 문재인 정부에서 경남지사를 3년 정도 하고, 또 그때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도
의석이 180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180석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도 이미 180석이었어요. 근데 왜 그때 실현을 못했냐 이거야. 그리고 이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 대선 취임 초기에 그 쫓아 올라가서 북한산에서 간담회했을 때도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제2 국무회의 어쩌고 하면서 지자체 단체장하고 같이 제2 그 지자체 단체장과 하는 회의를 일종의 제2 국무회의로 하고 또 분권형 그러니까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 특히 재정은 절반 정도를 지방에 내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의석도 180석 갖고 있었고 경남지사는 김경수였는데 그때도 못했단 말이지. 아니면 안 했거나. 그러면 왜 그때는 못했고 안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있어야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었는데도 의석도 많았고 행정부와 입법부 다 갖고 있었고 지방 권력까지 갖고 있었는데 왜 메가시티 못했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냐에 대해서 뭔가 좀 반성과 그에 따른 대안과 성찰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집권하고 나서도 과연 또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국정 운영 방식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내각과 협의해서 책임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윤석열 정부가 안 한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면서 법적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거고 신행정수도법을 제정을 해서 개헌과 병행 추진하겠다. 왜냐면 행정수도가 100%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 유명한 관습 헌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개헌에 그 수도 조항을 넣거나 아니면 수도는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개헌을 하면서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또 국가 투자의 시대라고 하고 경제 부분에 와서는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 경제를 선도하겠다. 또 인재 양성의 3대 축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이번 대선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뭐 한동훈, 이재명, 홍준표 다 이 김문수 뭐 다 입 달린 후보들은 다 하는 얘기야. AI 디지털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근데 기후 얘기가 좀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기후 얘기 좀 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안 하고 원전 얘기 좀 더 하고 요 정도 차이인 거지 뭐 크긴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도 다 모두가 똑같이 하는 얘기죠. 비슷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마지막에 이제 리더십 파트인데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경험없이 출범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도 그다음 여당 의원으로서 또 문재인 캠프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또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야. 저는 참여정부에서 비서관 한 건 유명한데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아마 그때는 행정관이나 좀 더 낮은 직급이었겠죠. 그리고 지방정부라는 거 경남도지사를 운영해 본 거고 어쨌든 국회의원도 한 1년 했고 국회의원 하고 1년 되자마자 지방선거 열리니까 바로 차출돼가지고 경남지사 도전했거든요. 사실 본인은 국회의원을 좀 더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국회의원을 한 번 떨어지고 되게 어렵게 된 거라 경남에서 본인은 국회의원직에 되게 어떤 의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한 텀은 채우고 그다음에 뭘 해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너무 급했지. 경남지사를 나갈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때 분위기상 집권 초에 하는 선거라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어떤 이유로 김두관이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막 김포에서 당선돼가지고 바로 경남으로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김경수가 차출돼서 나가는데 어쨌든 첫 도전에서 바로 당선됐죠. 근데 그 덕분에 국회의원 1년밖에 못 해봤어요. 그리고 경남지사도 3년 했다는 게 뭐 좀 길다면 길지만 또 짧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하긴 했는데 뭘 그렇게 진득하게 하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낸 거는 역시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아쉬워. 그리고 나서 감옥 갔다 왔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본인은 자기는 입법과 행정과 국정 경험을 두루 갖춘 유일한 후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 연대를 경험했고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고 자기에게 기회를 달라.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선봉에 서겠다라면서 이제 출마 선언을 마쳤습니다. 총평을 좀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잼 노무현 문재인 입전형 그러니까 문재인의 가장 정통 후계자에 가깝죠. 인간적으로도 가깝고 이미지도 비슷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퇴임한 이후에 봉화마을에 계실 때 마지막 비서관으로 퇴임한 이후에 뭐 이른바 순장주라고 했죠. 그때는 그게 이렇게 좋은 자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그게 잘 돼서 어쨌든 뭐 노무현과 문재인을 잇는 그야말로 적통 후보가 됐고 원래 안희정이 있었는데 안희정 김지은 사건으로 날아가고 지금은 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노무현과 문재인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노무현에 비해서는 연설이 좀 약하고 문재인만한 연출도 좀 없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게 너무나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얼굴도 훤칠하고 잘생기시고 이미지도 스마트하고 그렇긴 한데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광대뼈도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또 여기 이게 일자 주름도 있고 상당히 좀 약간 투박하게 생긴 그 시골 농부같이 생긴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품위가 깃들고 품격이 생기고 그리고 여유와 관록이 생기면서 점점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기진 않았지만 멋있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그에 비하면 김경수 지사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핸섬한 이미지긴 한데 뭔가 약간 좀 여전히 뭐 긴장한 듯한 이미지고 뭔가 이렇게 모범생 컴플렉스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대선은 어차피 당선되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솔직히 차기 바라보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크게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서 묻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다음번 대선에서 김경수 지사가 정말 당선 가능한 후보로 나온다면 두 가지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드루킹 사건. 어쨌든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도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아무리 사면복권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윤석열한테 받은 건데 그 드루킹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종의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그 사람들과 어쩌 인적 연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사실이고 물론 이제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초지장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이번 출마 선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쓱 넘어가고 전혀 언급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저는 이거는 언젠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은 되게 억울한 일이죠. 왜냐하면 드루킹이라는 게 자기 당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일종의 선거운동원으로서 그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없이 악역을 맡은 거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잘못은 없어요. 사실은 김경수 지사는 억울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실은 또 그 드루킹 없었어도 어차피 당선되는 선거였어. 그때 어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걸 해가지고 괜히 곤욕을 치른 사건인데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사법적 판결이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해명하고 사과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 도의적 사과라도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문재인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공과를 이어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정권을 뺏긴 거에 대해서도 한 번은 평가하고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거는 명백한 사실은 과오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런 판단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거,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이렇게 끌어올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걸 주도하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떤 진영 갈등을 증폭시킨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이용해서 이명박 박근혜를 이렇게 감옥에 보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사과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인이 그냥 대통합하겠다. 내 밑에서 다 비태 연정하자.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어차피 당선 가능성도 없고 아무도 김경수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고 다들 이재명에 대해 이재명의 일과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있지 김경수가 무슨 말 해도 별로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기사도 안 쓸 거예요. 다만 저는 진짜 언젠가 김경수의 시간이 왔을 때 그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해명하고 사과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재명 이후를 진짜 준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제대로 준비해서 다음번에 나왔으면 좋겠고 차라리 김부겸처럼 아예 출마를 안 하고 이번 대선을 스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도 뭐 대선 경선이라는 걸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전국을 돌면서 대선 경선을 해봐야 그래야 두 번째 경선 출마했을 때 그게 경험이 돼서 좀 더 나은 후보가 되는 거고 저는 대통령 나오려면 한 세 번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처럼 한 세 번 정도 도전해야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 왜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임제잖아. 재선 경험 재선할 수도 없고 평생에 딱 한 번 당선돼서 한 번 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 아니면 그 윤석열처럼 바로 날려먹게 돼 있거든요. 이 박근혜처럼 오래 준비했어도 결국 임기 못 채우고 4년 만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5년 제대로 임기 채우면서 정상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아주 극한 직업이다.
그래서 저는 대선 출마 한 3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첫 번째 출마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부족해도 이해할 만하고, 요 경험을 토대로 아직 그래도 제가 알기로 50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젊으시니까 계속 도전하면서 좀 더 경력을 쌓아서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후보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5년 후를 노린다면 지금처럼 지역균형 발전 메가시티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작은 아젠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 될 아젠다인 건 맞지만 대통령의 모든 아젠다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거 하나 원 아젠다로 나온다면 이게 첫 출마는 그렇게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출마할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예를 들면 김경수의 교육 정책은 뭐고 또 외교안보는 하나도 없어요. 외교안보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나도 없거든요, 저번에. 근데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외교 무대에 나가야 되고 바로 대한민국 1등 외교관인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최고 전략가로서 외교안보 정책을 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전혀 언급도 없다는 거는 그만큼 머릿속에 이제 큰 그 관심 비중이 아닌 거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 경선 끝나고 나면 해외를 한번, 그 대선까지는 열심히 도와야지.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면 차라리 해외를 한번, 이번에 독일 가는데 저는 독일보단 영미권 갔으면 좋겠어요. 영국을 가시거나 미국을 가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국제 무대를 한번 경험하시고, 아니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잘 얘기를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맡아보시면 어떨까. 국무총리를 맡아서 해외 순방도 좀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좀 하고, 그 사람이 또 점잖고 헌칠하니까 국무총리 하면 나라의 또 격에도 뭐 맞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날카로운 이미지를 좀 약간 중화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국무총리 인선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더 포괄적, 폭넓은 외교 무대 경험, 국제 무대 경험까지 좀 쌓으면 그 다음이나 차차기나 차차기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런 부족함을 채우지 못한다면 저는 김경수는 그냥 건너뛸 수도 있다고 봐요. 그 김경수한테 차리가 가지 않고 그냥 김경수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97세대라든가 다음 세대 정치인한테 그냥 훅 건너뛰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왜냐면 그만큼 개인의 매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매력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노무현의 누구다, 김대중의 누구다 이런 걸로 지금 대통령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문재인이 한번 써먹은 걸로 끝났어요. 이제 노무현은 공공재가 됐고 노무현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대통령 시켜주는 그런 나라 이제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매력과 실력을 키우실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7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제는 확실히 면했지만 당선권에는 좀 못 미치는 거예요. 조금 더 분발하셔갖고 80점 이상 채우셔서 다음 대선에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